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미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뱅킹 업체인 앵커리지 디지털 측에서는요, 미국 연준 그러니까 패드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얼핏 들어봤을 때 그냥 제도권 은행처럼 계좌 하나 신청했구나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단순한 계좌 문제가 아니라는 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스터 계좌라는 게 과연 뭘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연준의 결제망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금융기관이든 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중개은행을 거쳐야 됐었는데, 하지만 마스터 계좌를 받게 되면은 중개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연준 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곧 금융기관의 지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존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사수해온 권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업체가 그 문을 열려고 한다는 사실인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특수 목적 은행 인가를 받은 크라켄이라거나 커스터디 은행들이 연준 계좌를 신청을 했었지만 번번이 지연되거나 거절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연준 입장에서는 결제망의 안정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 세탁이나 해킹 등 혹은 투기성 자금들이 그대로 연준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미국 금융 안정에 있어서 상당한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정치랑 정책적으로 판단으로서 다루어 온 바가 있었고, 게다가 여기서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구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현재 XRP가 이미 미국 내에서 은행 인가를 추진 중에 있죠.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앵커리지 디지털 측에서 마스터 계좌를 실제로 발급해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의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제도권 결제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고, 이런 결제망 속에서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이 바로 XRP인 상황입니다. 이번 앵커리지의 시도가 단순하게 자기네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리플과 XRP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선례로서 닦아주는 사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RLUSD가 미국 달러 기반으로서 안정적으로 결제망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유럽의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아시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교환할 때 중간에 연결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겠죠. 이때 XRP가 기술적으로 빠른 송금,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이미 ISO 20022 같은 국제 결제 표준을 맞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브릿지 역할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리고 JP보건 같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대규모로 커스터디, ETF, 결제망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도권 접근권, 즉 마스터 계좌 같은 제도적인 권한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앵커리지가 그 첫 번째 사례로서 계좌를 확보한다면은 기관 자금들은 훨씬 더 빠르게 유입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유입 자산은 당연히 제도권 브릿지로서 자리 잡은 XRP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격이 폭등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빅 이벤트랑 함께 가격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패턴들을 보여줄 거예요. ETF 승인되면서 은행 인가되고 마스터 계좌 발급 같은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한꺼번에 폭발적인 반응을 하겠죠. 이런 뉴스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지금 그냥 돌 하나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 돌들이 모여가지고 강물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번 앵커리지 디지털 측의 마스터 계좌 신청 자체가 이 단순한 한 기업의 행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고, 여기서 리플과 XRP 같은 자산이 그 길을 뒤따를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가격 차트의 단기 움직임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서 진화하는 구조적인 신호라고 보셔야겠죠. 단순하게 오늘 몇 퍼센트 오르내렸는지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권 진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함께 읽을 줄 아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게리 갠슬러 전 SEC 위원장의 언급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는 암호화폐 규제를 후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코인은 펀더멘탈이 부족한 투기 자산이다. 이 겉으론 당당한 듯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사실상 과거에 자신이 그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고집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이 고집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로서 이어졌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말에 미국 SEC가 리플을 기소를 하면서 미국 내부 주요 거래소들은 XRP를 상장 폐지시켰고 가격 자체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갠슬러가 강조한 투자자 보호가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남긴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법원 측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 측에서는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 SEC 논리에 균열을 낸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이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 측에서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한 것들을 자의적이라면서 뒤집어 버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덱박스 사건에서도 법원이 SEC의 절차적인 남용들을 지적을 하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한 바가 있었고, 즉 게리 겐슬러가 세운 집행 드라이브의 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정책의 방향에서 드러났었죠. 2024년 초 미국 SEC가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요. 2025년 들어서는 아예 스팟 암호화폐 ETF를 일반 상장 표준으로서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같은 자산들도 ETF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겠죠. 이런 것들이 겐슬러 시절의 질질 끌기 전략과는 완벽하게 결별하는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겐슬러가 그렇게 폄하했었던 XRP가 정말 펀더멘털이 없는 자산이었을까요? 사실은 그 정반대였었죠. 일본의 SBI 리메이 측에서는 이미 동남아 송금의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는 해외 송금에서 현재 은행들이 XRP를 통해서 정산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선 보유 자금 부담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달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했었죠. 올해는 DBS,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RLUSD랑 토큰화된 MMF를 연결하는 기관용 상품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기가 아니라 명백한 금융 인프라의 확장인 거고, 리플 레처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AMM이 메인넷에 활성화되면서 탈중앙 거래소에서 더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들이 가능해졌고, 겐슬러가 말했던 과대 광고가 아니었겠죠. 기술적인 친화가 실시간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까요? 유럽은 이미 미카 규제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발행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일본도 지급 결제법을 개정해서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만이 여전하게 소송과 규제 난발로서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지 전 세계는 이미 명확성이라는 다른 게임의 룰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게 정확한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SEC의 새로운 상장 표준이 실제로 XRP ETF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RLUSD 같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기관과 더 많이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리플 레저 위에서 새로운 유동성, 결제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된다면은 결국에 겐슬러 측에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한때 미국의 금융의 수장이었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읽었던 인물, 겐슬러가 말하는 투기라는 프레임은 사라질 거고요. 이 실제 사용성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현실만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 XRP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은행 측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0.5%라는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한 건데요. 겉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변화 없음처럼 보이지만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 코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측에서 지난 1월 금리를 0.25% 올린 뒤에 지금까지 5번 정도 영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5%대 고금리 유지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0.5%에 묶여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바로 엔저 현상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줄어들고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엔저 구조가 글로벌 자본 이동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전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저축 국가입니다. 막대한 가계저축과 연기금 자산이 쌓여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어때요?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일본의 연기금 GPIF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크나 자산이라거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첫 번째로 달러 자산입니다. 미국 국채라거나 달러 예금으로 많이 흘러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달러도 역시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서 위험자산, 즉 글로벌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디지털 금이라는 선사를 확립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의 일부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리플 XRP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랑 제도화가 비교적 앞서 있는 나라고요.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일본 SBI 홀딩스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제로 송금과 결제 인프라에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에게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번 금리 동결로서 엔저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내에서 효율적인 송금과 결제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엔화 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해외로 돈을 보낸다거나 또 외화를 결제할 때 중간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이 필요해지는데 바로 그 역할을 XRP가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아시아 전체의 환율 구도도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한국 원화나 중국 위안화도 함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은 우리 투자자들도 체감을 합니다. 이럴 때 글로벌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으로 일부 유입될 수가 있다는 거고, 즉 일본의 금리 동결이라는 단일 뉴스가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 환율 전쟁과 맞물리면서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해당 시나리오를 정리해보자면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가 엔저를 심화시킬 거예요. 달러 강세랑 글로벌 자본 이동을 촉발시키겠죠. 일본 가계랑 기관의 막대한 자금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해외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일부는 코인 시장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본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XRP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강화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른 동아시아 환율 불안이 코인의 위험 분산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부각받게 되는 거고, 현재 표면적으로 봤을 때 동결이라는 안정 메시지를 주시면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신호로서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이 XRP 같은 실제 사용 자산이 더 주목받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환율 문제에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생각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보고 오늘 내일 당장의 결과만 매달리는 사람, 그리고 눈앞에 호재가 과연 진짜 알맹이가 있는 건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이 둘의 출발점부터 다르게 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시장을 대하는지는 결국에 스스로의 선택이고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과거의 데이터랑 현재 이슈가 단순한 불꽃놀이인지 아니면 먼 미래를 떠받칠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가 있는지, 여기서 구분하는 공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공부가 결국에 나의 돈을 지켜주고 또 키워주는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렉스 오스프리가 출시한 XRP ETF가 데뷔 하루 만에 무려 3,700만 달러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어요. 올해 상장된 모든 ETF 중에 첫날 기준 가장 높은 성적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날 상장된 도지코인 ETF도 1,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위 5위 안에 들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이었던 ETF 시장이 이제 확실히 알트코인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신호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지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리핑방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 안내드렸었지만 전체를 다 풀어주기에는 분량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해요. 시장을 오늘 하루만 바라보시거나 리플은 얼마까지 간다는 식으로서 개인이 정한 목표의 가격에 집착하는 매매 습관이 위험하다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리플이 10,000원 가면 팔 거다, 30,000원 가면 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비현실적인 가격만 바라보시다가 정작 현실적인 수익 기회를 수없이 놓치게 된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도 리플이 4,900원까지 올랐다가 여러 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무리한 목표 때문에 단 한 번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또 반대로 단기 고점에서 30에서 40%씩만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신 분들 이미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해도 다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인데 이 원칙 매매 기회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도 물론 훌륭한 전략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라는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런 연료가 바로 원칙 매매인 거고,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도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시장에서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